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야, 저기. 저기 뭐가 있는데? 저기 쟤 좀 봐봐. 너무 섹시하지 않냐? 아니, 엉덩이만 크지. 다른 데는 별로인데? 야, 저기 쟤 봐봐. 얼굴도 반반하고 저 정도는 돼야지. 에이, 아니라니까. 아까 걔가 더 예뻐. 잠깐만 선생님 좀 도와줄래? 네, 선생님. 고마워. 여기 이 화분 좀 저기 위로 올려줘. 아, 저기 선생님. 우리가 흔히 하는 장난이나 대화들 중 성폭력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많아. 예를 들면 연애 진도에 대해 농담이나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훑어보는 것 모두 성폭력이 될 수 있어. 그 밖에 옷을 들추거나 벗기는 장난,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는 행위, 게임 벌칙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들이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성폭력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기분 나빠하지 않을지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해. 그 밖에도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는 직접적인 스킨십도 당연히 주의해야 해. 먼저 지도자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을 구해야 해.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해. 야야, 이거 봐봐. 오, 사진도 없어? 뭔데? 나도. 얘는 누구야? 너무 내 스타일이라 아까 지나갈 때 몰래 찍었지. 너희 가위바위보해. 그럼 내가 이긴 사람한테는 계단 밑에서 찍은 더 대박인 사진도 보내줄게. 그럼 내가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 있는데 그거랑 교환하자. 잠깐! 디지털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를 하는 등 각종 미디어와 SNS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 뭐? 너는 찍지 않고 친구가 공유해준 것을 보기만 했다고?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하는 거야.
촬영을 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공유해서도 안 돼. 만약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바로 지도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 어른에게 알려야 해. 이때 발견 장소, 불법 촬영 기기의 색깔이나 모양, 촬영하고 있는 사람의 옷차림 등을 함께 알려준다면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다들 잘 들었지? 내가 재미있다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어. 몰랐다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해.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안녕하세요. 역사 톡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1910년 한일병합을 시기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무단통치도 좀 배웠고 유관순 열사가 했던 일도 좀 배웠어요. 그리고 3.1운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의 셋째 시간에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아마 독립운동가 중에 아는 사람 했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아마 우리 역사 중에서 아마 가장 큰,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큰 영웅을 죽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배울 건데, 이번 시간에는 안중근 의사가 어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저번 유관순 열사가 한일 병합 때부터 일제강점기 식민지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라면, 안중근 의사는 그 지배받기 전에 일본이 우리한테 어떤 행동들을 했었는지,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들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그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거의 32살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진 모습도 그렇게 나이 든 모습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진도 28살 정도 되었을 때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징이 콧수염이 없죠. 콧수염이 없으니까 안중근 의사 같지가 않죠? 그죠? 안중근 의사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콧수염이거든요. 그쵸? 자,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시기, 그리고 지금 보면 1879년이라는 시기가 나오죠. 이때 태어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때는 제국주의라는 이제 그 시대거든요. 이건 뭐냐면 강대국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되냐면, 뭐 조선시대 이전에 뭐 삼국시대라든가 그런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럼 뭐 고구려가 신라를 정복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라는 누구 땅? 고구려 땅. 그죠? 고구려 땅이 돼서 신라 백성들도 고구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라 백성들을 굶기게 되면 내 백성들을 굶기게 되는 거죠. 근데 식민지는 어떤 의미냐? 나라가 없어지고 그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예를 들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없어졌던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었고 우리나라 왕도 고종, 순종 유지가 됐었어요.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죠. 왜요? 모든 면에서 누가 했죠? 일본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거, 뭐 쌀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어요. 이제 뺏어갈 게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본은? 떠나면 돼요. 그럼 우린 남아요. 뭐 우리나라 남았으니까 좋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걔네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땅도 없고 경제력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불합리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풀어준다고 생각 안 했어요. 평생을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나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나라가 굶어 죽어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내 나라로 만들었을 땐 내 백성이니까 먹여 살려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시대니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겠다 안 하겠다, 개화를 해서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요. 우리나라는 좀 폐쇄적인 나라였었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안중근 의사의 그 식민지 과정을, 그 안중근 의사가 살았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식민지 과정,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저번 시간엔 10년대부터 살폈다면 이번엔 그 이전의 일을 살펴볼 건데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을 해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로 맺은 최초의 조약이고요.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했죠?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어떻게 조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 당시에 그 일본이 큰 대포를 밖에다 놓고 막 쐈대요. 위협을 한 거죠. 그냥 공포탄처럼 빵빵빵.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관리들이 앉아서 서류를 하려고 하는데 뭔 말인지 우린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급하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개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총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발전을 시키고는 있었지만 이미 서양에서는 어떤 총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탄환 있죠. 총알. 총알을 넣고 잡아당겨서 땅 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때 총을 쏘냐면 화약을 넣고요. 팍! 화약을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불을 딱 붙여요. 칙 하고 나면 땅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적군하고 우리가 맞았는데 우리는 땅 화약 넣고 땅 하는데 걔네는 땅 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강제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뒤처져 있었는지를 알겠죠. 그런 와중에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도 있었어요. 청나라.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도 청나라하고 서로 하고 있었는데, 청나라하고 오히려 일본, 그렇다고 청나라가 우리를 무작정 도와준 건 아니고요. 청나라도 우리나라한테서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죠. 근데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크게 승리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도 없는데. 그래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요. 근데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 이겨요. 이 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 러시아, 뭐 일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뺏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독자적으로 누가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을 새롭게 조약을 맺으면서 고문정치라는 걸 시작을 하고 외교권을 장악을 해요. 고문정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니네 이런 거 잘 모르지? 니네는 신문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제 우리가 도와줄게, 조언해줄게 하고 일본인을 메가타라는 사람을 책정을 하고요. 고문으로. 니네 외교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 왜냐면 일본 사람만 해놓으면 우리가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을, 일본 편인 미국 사람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외교관 고문으로 앉혀놔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니네 모르지?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외교권까지 장악을 해요. 외교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어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갖고 서로 협약을 해요. 누가 나가죠?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야 되겠어요? 외국 사람이 나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야 되죠. 그게 외교예요. 우리나라 사람과 프랑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만나서 조약을 맺고 하는 거. 그게 외교인데 이 외교권까지 일본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것까지 이루어져요. 을사늑약이 보통 조약을 맺으면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아침이나 낮에 맺겠죠. 을사늑약은 새벽에 맺어졌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도장을 찍고 그날 신문에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이 조약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교권이 박탈이 돼요. 이때 외교권이 박탈이 되는데
이 외교권 박탈은 아까 외교권을 장악하고 외교권이 박탈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우리나라 대표자로 누가 나가느냐? 일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군다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한 외교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을사늑약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로 3명을 보냅니다. 이위종, 이준, 이상설이라는 사람을 먼 헤이그까지 보내게 돼요. 근데 헤이그 회의가 열린 장소엔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미 사람이 도착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일본인 대표가 대한제국을 대표해서 도착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그 장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패해버리죠. 그리고 고종이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켜요. 근데 순종은 거의 힘이 없는 왕이 돼버리죠. 거기에 덧붙여서 군대까지 해산을 시켜요. 그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죠? 군대. 근데 군대를 해산을 시켰어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일본인.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 군대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사법권까지 박탈해요. 사법권이 뭐냐면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못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할까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런 와중에 안중근이 그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그 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안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한일병합까지 이루어져요. 한일병합까지 이루어지면서는 어린 유관순 열사까지도 일본에 대항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안중근 의사에 맞춰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럼 안중근 의사는 일대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안중근 의사는 아까 말했듯이 1879년에 태어나요. 그리고 3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는 응칠이라고 불렸대요. 왜 그러냐면 태어났을 때 배에 북두칠성 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나라에 북두칠성처럼 큰 일을 해라. 그래서 응칠이라고 아호로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안중근이지만 응칠아 응칠아 하고 많이 불렀대요. 그리고 이 안응칠이란 이름을 1907년에 연해주, 그러니까는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활동을 할 때는 안중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응칠이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16세 때 김일여 여사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10대 때부터 의병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안중근 의사는 할아버지가 한학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문, 옛날로 치면 이제 한문 공부를 하는 학교를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북글씨를 배우고 한문 교육을 배우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천주교 이제 신자가 되면서 그 천주교 신부님한테 프랑스어도 배우고 신문물도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적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신문물, 신학 공부를 모두 다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 의병은 뭐냐면 우리 이순신 장군 할 때 이야기했었죠. 군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군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6세 때부터 활약을 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우선 인재를 양성해야겠다. 학교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안중근 의사네가 굉장히 잘 살았던 양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재산을 털고 그리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사문학교, 도내학교 등 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군대 해산 아까 이루어졌다 그랬죠. 고종퇴위도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우리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 중 공을 세우다. 자, 아까 1907년에 군대 해산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군대 해산은, 그럼 군대를 해산했으면 거기에 있던 군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나 이제 쉬어야지? 아니죠. 억울하죠.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해산시켜요. 해산시킬 때도 오늘 해산 그러고 좋게 해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총을 쏘고 무기로 사람들을 사살해가면서 강제로 해산을 시켜요. 거기에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군인들이 같이 연해주를 가기도 하고 간도로 가기도 하고 해서 의병에 합류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군대가 의병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우리도 서울로 내려가서 좀 더 크게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서울을 향해서 진공해서 내려올 때 일본인들의 포로들도 공을 여러 번 세우면서 승리를 하면서 일본인 포로들을 잡게 돼요. 근데 여기서 안중근이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거다. 전쟁 때는 포로를 잡았다 해서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 포로의 의미로 보고 그 사람들을 풀어주게 돼요. 근데 이 석방된,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석방된 친구들이, 이 석방된 일본인들이 밀고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장소, 그리고 뭐 사람들 이름이라든가 들었던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진공작전 중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로 다른 의병들한테 안중근이 약간 미움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단합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모아서 단지동맹이라는 걸 결성을 해요. 그래서 동의 단지회인데 우리는 보통 단지회, 단지동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단지동맹은 말 그대로 단지동맹이에요. 독립의 의지를 다지는데 손가락을 잘라서 그걸로 선서를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의 신체를 일부를 훼손을 시키면서까지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그리고 피로써 우리의 다짐을 맺은 동맹. 그래서 단지동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손가락이 하나 없잖아요. 왼손.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자기의 상징처럼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항상 보여줘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1909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이 일어나요. 하얼빈역에서. 이때도 원래 하얼빈에서가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이동하는 장소마다 사살할 암살범들을 이제 암살 계획을 세우지만 돈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해서 하얼빈역하고 다른 곳 한 곳에 두 곳에서 정하거든요. 그러다 이쪽에선 실패를 하고 이제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성공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체포가 되고 여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죠? 여순 감옥으로 이송을 하게 돼요. 자, 이송을 한 이후에 제가 아까 유관순이어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일본인들이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는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 그래요. 재판관, 검사, 일본인인 거 상관없대요. 단 나를 변호할 사람은 한국인으로 해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통역관까지 일본인이 와서 했대요. 일본인이 한국말을 얼마나 능숙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중근이 하는 말을 그 전달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쵸? 그래서 안중근이 재판을 받으면서 여기는 귀머거리하고 벙어리들한테 내가 말하는 것 같다. 이거는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6번에 걸쳐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6번 재판 마지막에 사형 최종 판결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항소라는 걸 하면 돼요. 항소를 하면 재판이 더 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항소를 거절을 하고 그냥 사형 판결을 수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뒤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1910년 3월 이때부터 이제 최종 판결을 받고 나서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짧은 시간에 자서전을 탈고를 하고요. 그리고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이 동양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쓰지 못하고 3월 26일 날 순국하게 됩니다. 동양평화론을 쓰기 시작할 때 이제 그 교수형 집행일이 잡혔을 때 건의를 해요.
내가 이 책만 다 쓰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그 조건 자체도 무시가 돼버리죠. 그리고 교수형이 집행이 돼서 동양평화론은 지금 다 완성되어 있지는 못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시체는 여순, 감옥, 죄수들이 있는 무덤에 묻히게 되거든요. 묘지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어디에 묻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안중근의 묘지가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단지동맹 태극기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이미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지금 대한독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가운데 태극기가 있고, 지금 대한독립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혈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동맹 12명끼리 단지 자기네 독립선언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하고 쓰고요. 그리고 이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고 자신의 피로 글씨를 쓰게 된 태극기예요. 전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거든요. 그죠? 손가락 이렇게 그냥 피가 나서 그걸로 써도 무서운데 손가락을 잘라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12명이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중근이라면 진짜로 손가락을 잘라서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섭거든요. 선생님은 아마 못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단지동맹 태극기였고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신문이 하나 나와 있죠. 이토 히로부미 처단 사건이에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사건은 아까 하얼빈 역에서 죽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 타임즈에 대서 특필이 돼요. 이 뉴욕 타임즈는 미국 신문이거든요. 톱 제목은 뭐라고 썼었냐면 이토 죽였다. 한국 점령을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소제목에는 군중 속에서 6발 발포라고 해갖고 내용을 적었대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게 됐을 때 이때 당시에 혼자 산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 동료들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1년씩 재판을 받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하고, 특히 여기가 러시아였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이 러시아의 러시아 통역관으로서 사람도 통역관도 있어야 했었고, 그리고 일본인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갔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토 히로부미가 그럼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이토 히로부미는 아마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영웅 중에 아주 큰 영웅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근현대사에서 일본을 새롭게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업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죽였느냐? 안중근이 사살한 거죠. 그리고 안중근이 죽였던 이유는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을사늑약 있죠. 을사늑약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고요. 우리나라를 정한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정한론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1905년 때부터 계속해서 일제강점기 식민지화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그러면 일본에서 귀족이었냐? 높은 사람이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사무라이 출신이에요. 사무라이 출신이면 거의 평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본의 개화기 메이지 유신 시대 때 미국 유학생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거 무엇이 개화인가? 그리고 미국처럼 발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국에서 손수 배워오게 돼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의 헌법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어들지, 그리고 정한론이라는 걸 펴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강대국이 되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니 일본에서는 굉장히
악역 중에 악역, 그리고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스가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리가 된다, 대표자가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중에 안중근을 굉장히 나쁘게 표현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중근 의사가 의거 직후의 모습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고 난 모습이거든요. 이때 총 6발이라 그랬죠. 이토 히로부미가 3발을 맞고요. 그리고 그 3발을 옆에 이제 보좌하던 장교가 맞게 돼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 기사를 썼을 때 일본인 외에는 일본인만 향해서 쐈고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지는 않았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속설에는 6발이었던 이유가 뭐 그 자신이 한 발은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뭐라는 얘기도 있지만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재판 과정에서 폭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인데 뒷짐이 아니라 수갑이 뒤로 채워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굴을 보면 굉장히 당당하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뒷짐으로 이렇게 지고 탁 하고 있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서 있는 장면. 그런데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법정에서의 안중근 의사의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재판을 받을 때 안중근 의사는 국제공법 재판 형식으로 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국군 참모로,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여기에 선거다. 그러니까 나는 군인으로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전쟁 중인 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본인 포로 풀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를, 안중근 의사는 지금 내가 벌이고 있는 의병 활동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백성들이 벌이는 사사로운 범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인 거로 보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 전쟁 중에 적군의 장군을 죽였다고 그게 재판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공법 재판으로 해달라라고 하지만 거부당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또 국외에서도 막 돈 모으는 변호 모금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변호도 한국인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모두 다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재판관, 검사, 변호사, 더군다나 통역관까지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된 재판을 받게 되지요. 여순감옥에서의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순감옥에서 재판받기 전에 지금도 표정을 보면 그쵸? 그리고 손도 다 지금 일부러 이 약지 단지 동맹에서 잘렸던 손을 표시로 하고요. 자기가 쓴 글이나 모든 그 글에 이 손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하면 안중근 의사 얼굴보다도 더 트레이드 마크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 여순 감옥에서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 모습이에요. 지금 방청객들 모습인데 앞에들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죠?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기자를 그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신문, 외국에도 알리게 됐던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이제 내용을 보면 이쪽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안중근이고요. 그 옆에 3사람이 이 안중근 의사를 도와서 싸웠던 사람들, 뭐 우덕순이라든가 조도연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유종희 의사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했던 사람들, 이분들도 대부분 1년, 2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법정에는 사진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죄수들을 찍거나 그런 상황들을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찍은 사진 말고 옆에서 그 법정의 모든 내용들을 사파로 그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옆에 그 있는 4사람이 재판관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기사. 아까 뉴욕타임즈의 내용 확대된 거 하나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토를 처단하게 되었던 15가지 이유는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이유 중에 선생님이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적어놨어요.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우리나라의 왕후를 일본 자객들을 보내서 살해를 해요. 그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경복궁에 침입해서
거기서 우리 명성황후를 죽이고 불에 태워버려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때 강화도 조약 때 맺었던 치외법권이라는 것 때문에, 치외법권이 뭐냐면 우리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은 일본인에게 받는다예요.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였던 45명이 잡히지만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죠. 억울하죠. 그리고 고종까지 폐위를 당하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키죠. 이런 것들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토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해산한 죄, 그리고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아까 외교권 박탈, 군대 해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무고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무고한 사람들 학살한 죄.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방해한 죄. 교육은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끌고 나가기 위해선 어린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독립운동이나 나중에 역사를 배울 때 학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외국인 선교사들이 또 해주기도 하죠. 자, 교육을 방황했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사유를 들면서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사형 선고 받게 됐다 그랬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받고 나자마자 안중근 의사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자, 여러분이, 제가 안중근 의사 엄마예요. 우리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막 전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편지 내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지 마라. 괜찮다. 이 얘기죠. 두 번째,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 한 사람이 죽어서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인의 모든 억울함을 가지고 네가 조선인의 대표로 죽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항소를 하면 감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소를 할 때는 나는 계속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죄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해봤자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지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지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렇게 쓰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죠.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그리고 너의 죽음은 조선을 대신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선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나보다 먼저 죽지만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편지를 썼대요. 이 편지를 받고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죠. 어머니예요. 조마리아 여사시고요. 지금 안고 있는 사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옆에 또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안중근 의사 어렸을 때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조마리아 여사도 아들이 있었을 때, 아들이 이제 죽기 전서부터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마리아 여사도 독립운동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활동을 했었던 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식에게 네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진정한 큰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형 당일 일화 중에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감동적인 일이라서, 안중근 의사 담당 간수가 군인 지바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지바는 안중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안중근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중근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존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너를 이렇게 감시하게 되는 게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안중근은 너는 일본인 군인이다. 너는 일본인 군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나를 감시하는 것은 본분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일날 지바에게 붓과 종이를 좀 갖다 달라고 하고 이 글을 써줬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써줬대요. 그리고 이 글을 소중하게 간직했던 지바의 후손이 백돌기념 때에 이 글귀를 반환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그러니까 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문을 공부했던 사람, 할아버지가 한학 학교를 세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든가 일본인들이 안중근으로부터 붓글씨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독립운동가 동료들, 친구들, 아니면 일본인들에게도 멋진 붓글씨로 글을 써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글을 쓸 때 마지막에 자기라는 걸 이제 안중근이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걸 낙관이라고 하는데 그 낙관 자리에 자기의 손 모양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목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유목들이 우리나라에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숙모회라든가 아니면은 안중근 기념관에 가보면 그거를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형 집행 전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데 이 하얀 옷도 그 사형 집행일 전에 엄마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서 아들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당당하게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가라 라고 해서 보냈던, 그리고 지금도 모습도 보면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손에는 지금 자세히 안 보이지만 수갑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교수형을 당해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 옥중에 쓴 유목들을,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붓글씨들을 몇 개를 모아놨어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아까 지바한테 써줬던 그 붓글씨예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뭐 56점 이상 남아있다라고 하고 그게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산에 있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안중근 기념관 해서 쳐보시면 쉽게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품 하나 봤고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게 바로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드 마크인 손 모양하고 이제 유언을 제가 마지막 장면에 넣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자기가 고국이 되지 않은 땅에는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고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룬 후에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사건들만 몇 가지를 만들어 줬거든요. 안중근 의사는 제가 봤을 때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16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창 나이인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부모님도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들이 모두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동생도 다 순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의병들한테 미움을 받으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고 단지 동맹을 맺고 새롭게 자신의 의지를 다져나가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처음에 미워했던 너 때문이야 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안중근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한 획을 그었고, 그리고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토 히로부미 사살 사건도 처단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재판에서도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도 계속 당당하게 재판에서도 계속 꾸짖었대요. 재판관도 꾸짖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꾸짖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는 것이 안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독립이라는 거죠. 독립이라는 건 나 하나의 개인의 어떤 편안함? 안중근 의사는 집안이 좀 잘 살았었기 때문에 양반 가문이었고, 그대로만 잘 유지했었어도 어쩌면 잘 살 수 있는 집안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포기하고, 그죠? 그거를 포기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죠. 여기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사건은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뭐 실패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그 인재들이 또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또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역사는 한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아주 큰 일을 이루어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순신 장군, 유관순 열사, 그리고 안중근까지 살펴보면서 대단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노력,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력이 역사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가 사람들이 뭉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들의 주도, 그리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작은 힘도 보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보면서 부탁하고 싶은 건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에 가서 그 시대의 그 인물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못한다 치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적응을 하면 훨씬 역사도 재미있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오히려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인물들을 위인이나 영웅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안중근 의사 키트로 염색 티셔츠 만들기 할 겁니다. 지금 티셔츠, 그리고 염색 물감, 그리고 스펀지, 그리고 그 물감을 따를 팔레트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텐실 판이 있어요. 이걸 대고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붙여줘야 구멍이, 만약에 이 공간이 뜨거나 그러면 물감이 밑으로 번져나갈 수 있어서 꼭 눌러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티셔츠를 펼치고 그 위에 스텐실을 놓고, 스텐실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판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물감을 찍어서 우리가 티셔츠를 완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옷 버리지 않도록, 왜냐면 이게 염색 물감이기 때문에 옷에 묻으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않도록, 아니면 옷을 버려도 되는 옷을 하나 입거나 앞치마 같은 걸 꼭 입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 같은 건 씻으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를 콕콕콕 찍을 거거든요. 스펀지를 저는 잘라서 활용을 할 거예요. 한 가지 색깔만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가위로 한 4개 정도로 조각을 내서 이따가 물감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리고 붓을 사용해서 붓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 붓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옷을 한번 피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감 같은 거 바닥에 묻지 않도록 옆에 종이나 이런 거 깔아놓고 사용하세요. 자, 물감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스티로폼 저처럼 스펀지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예, 세면으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하나씩 쓰려고 4개로 잘랐고요. 그리고 그거 사용하실 때 물감 안에 그냥 짜면 안 나옵니다. 마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캡 열고 또 한 번 열면 마개 있으니까 마개 벗겨내고 다시 닫아서 물감을 따라서 사용하세요. 자, 이제 저 짜놓은 그 물감에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스펀지로 그거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칠할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노란색이나 특히 밝은 색을 칠할 때 옆에 스텐실 할 때 그 찍혔던 물감이 묻으면 여기에 노란색에 검정이나 빨강 같은 게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연한 색으로 작업을 할 땐 주변을 마른 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계속 찍어 나가시면 됩니다. 스텐실 판을 다 띄어내면 이렇게 다 완성됩니다. 자, 안중근 만들기 염색 티셔츠 잘 하셨나요? 안중근 스텐실 할 때 선생님 주의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옷 버리지 않게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거 하세요. 헌옷이 없으면. 둘째, 이면지 꼭 사이에 집어넣을 것. 이면지 없으면 쓰던 도화지나 이런 거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텐실 판 고정 꼭 시킨 후에 꼭꼭 찍는 곳 사이사이 공간 뜨지 않도록 하라는 거 주의사항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앞에다 했어요. 그쵸? 아까 옷 앞에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등 쪽에다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곳에 하도록 하시고요. 꼭 옷에 묻지 않고 얼룩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내용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앞에서 유관순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적 상황 배웠고요.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 시대, 해방 전까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안중근은 식민지가 되기 전에 싸웠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에,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투쟁했던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언급해드렸었어요. 왜냐면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일반인, 양반, 신분에 관계없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고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 나라가 힘이 없어요. 저희가 특히 고종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 상황 말씀드렸죠. 벌써부터 무기에서부터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무기에서부터 차이가 나니 무기가 이런데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 그리고 그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여러 가지 신기술과 신문물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전화 같은 전환, 그렇죠? 그런 것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안 되겠다, 힘을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무기 제조하는 곳도 만들고요. 무기 제조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다 여러 가지 신문이나 이런 것도 하려면 우리도 신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국 같은 신문 만들 수 있는 그런 출판사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특히 일화로는 에디슨, 전기 발명한 사람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한테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우리가 대한제국, 내가 고종 황제인데 이러해서 전기를 놓고 싶으니 기술자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기술자를 보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기가 설치되기도 하죠. 그 이후에 가로등도 생기고 여러 전기가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고 학교 설립도 해요. 왜냐면 신문물을 배우려면 우리가 옛날에 배우던 한문 갖고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가르치고 신기술도 가르치고 신물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도 만들고 더욱이 여자들도 배울 수 있는 양반 위주의 좀 좋은 가문의 자제들 위주긴 했지만 여자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교를 세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때 일본만 우리나라를 노렸던 건 아니에요. 러시아, 뭐 청나라, 일본,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미국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걔네들도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일본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의미가 개화를 하고 싶어 했고 했지만 많은 방해들이 많았어요. 특히 을미사변이 터지면서 더 힘들어졌죠.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을사늑약이죠. 얘기했었죠. 을사늑약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외교권 박탈이었어요. 외교권 박탈로 우리는 이 을사늑약에 황제가 도장 찍지 않았어요 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헤이그, 네덜란드거든요. 그럼 처음 이쪽 네덜란드까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슝 가지만 그리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간다 하더라도 몇 시간을 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배 타고 또 육지에 도착해서 또 거기서 마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또 다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 네덜란드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자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교권도 없고 어떤 권리도 없는데 다른 나라로 가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해줬던 사람들이 외국인 교사, 선교사였어요. 특히 헐버트라는 사람이 헤이그 특사들이 무사히 네덜란드까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몇십일이 걸려서 갔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쵸? 이런 사건들이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의병들이 일어나고 일반 사람들이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의 탄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빌미로 고종 퇴위까지 시켰다고 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을 다른 나라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너 물러나. 그리고 새 왕을 세워요. 그럼 그 새 왕은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다른 나라에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이때부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그쵸? 그 기초가 보이죠. 그리고 군대 해상까지 하면서 완전히 힘을 잃게 되죠. 이런 시기에 의병 활동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더 이상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죠. 안중근이 잘 알려진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기 때문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인지는 또 언급해드렸죠. 일본에서는 아마 식민지로 이 일본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을 만들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몇몇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게 대일본 제국의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든 발판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이 사람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나라 사람 안중근이 죽였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주 영웅이지만 일본에게는 최고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오죽하면 이번에 새로 된 일본 총리 스가라는 사람이 안중근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말도 했었어요. 그쵸?
우리에겐 영웅이지만 일본에겐 원수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또는 일본에겐 영웅이지만 우리에겐 완전한 원수죠. 그죠? 참 이런 것도 보면 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안중근은 어쨌든 우리나라 그리고 이또 히로부미를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그쵸 좀 이렇게 싫어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은 거의 영웅시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안중근은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양반 가문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유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죠? 살살 일본에 적응하면서 살았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집안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안중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안중근의 아버지도 식민지가 되거나 어떤 개화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피해를 받고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노력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육 방침이 이제 안중근한테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안중근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전통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죠? 한학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붓글씨도 잘 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논어, 맹자 이런 공부도 했었는데 어려서부터 무술을 좋아했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특히 포수들을 사냥꾼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총 쏘는 걸 배웠대요. 근데 양반 가문에서 이런 사냥꾼들하고 어울리면서 총 쏘고 이러는 것들은 안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겠죠. 근데 안중근은 공부를 좀 하긴 했지만 몰래 나가서 포수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말 타는 법도 배우고 그러니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특히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그런 면에서는 또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독립운동을 할 때는 이 총 쏘고 배웠던 무술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천주교 신자가 되면서 세례도 받아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는데 세례명이 토마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텐실 할 때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죠. 토마스가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도마라고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호를 도마라고 했고 우리가 붙여 읽을 땐 도마 안중근이라기도 합니다. 자, 전재산 처분에 학교 세웠던 거, 간도나 연해주로 명명해서 이제 운동했었던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제 가족들까지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좀 빠진 부분들. 자, 이또를 처단하기 위해서 안중근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또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막 크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침략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서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여러 번 시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이때부터 이또 히로부미가 어디를 갈 때마다 얼마나 감시가 심했고 경호원이 많이 붙어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고 안중근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하얼빈까지 가는데 필요한 군자금도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이 결과적으로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지만 그 외에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안중근을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또 하나, 그러한 이또 히로부미를 죽였던 사건, 그리고 재판받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이또 히로부미를 죽인 인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또 히로부미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을 아주 작은 나라에 식민지가 될 것 같은 나라에 사람이 총으로 쏴서, 그것도 혼자서 총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 대서특필했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감옥에 있을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그 존경받았던 증거들이 조선인들도 와서 글을 써달라고 하고 좋은 글을, 일본인들까지도 와서 좋은 글을 써달라고 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아마 독립운동가, 투사로서뿐 아니라 지식인으로서도 존경받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중에 또 하나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책을 또 많이 읽었다는 얘기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들의 공통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자, 어떤 공통점들이 있죠? 우선 성격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는 성격. 그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중요하지만 남을 생각하고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죠? 나라가 있어야 하죠. 이때 상황만 해도 뺏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면 나라고 뭐고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살기 바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세 인물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도 불사했던 인물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애국심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글쎄 잘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편이에요. 그쵸?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 내가 애국심이 있나? 한번 돌이켜볼 만해요. 애국심을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 한 예를 들면 운동 경기, 뭐 올림픽 이런 거 할 때 어느 나라 응원하세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죠. 자, 그리고 독도가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화나죠. 그러면서 아이 그래 니네 나라 땅 해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쟤는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자기네 땅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공부를 막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경제 문제로 일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 물건 사지 말자라는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일본 상점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기도 했어요. 자, 이처럼 애국심이라는 거는 그렇게 결코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지금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뭐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크게 활약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이 사람들도 이 세 사람 모두 내가 꼭 나중에 후대에 위인이 됐을 거야, 위인전에 기록될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한 역사를 이룬 거죠. 유관순과, 이름은 이제 유관순이 대표적 인물로 나오지만 그 외에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지만 그 외에 이를 도운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이순신 장군이 혼자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함께 이순신 장군을 믿고 싸워줬던 사람들. 이번 수업을 계기로 숨겨져 있는 이런 어떤 인물들도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저 큰 인물이 되려고 해도 나를 돕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죠? 이 코로나로 나중에 미래에 아마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넘긴다면 아마 100년, 200년 후에 역사에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이겨낸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역사를 만들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과 저 역사 3시간을 만났어요.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인물을 통해서 봤지만 그 시대적 배경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인물들이 영웅이 되고 결코 어렸을 때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결코 뛰어나거나 어렸을 때부터 천재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쵸? 자라나면서 시대적 배경, 상황들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서 산 거죠.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작은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